1991년 9월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 어촌마을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검은색이었다. 파도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소리 속에는 시간이 오래되어 닳아버린 누군가의 한숨이 들어있었다. 해변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낡은 건물 앞에서 윤정숙이 새끼줄을 묶고 있었다. 나이 48살, 검게 그을린 피부에 주름살이 깊게 패어있는 얼굴이었다. 손가락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어서인지 항상 팽팽했고 손톱 사이에는 녹색 이끼가 끼어 있었다. 윤정숙은 새끼줄 끝을 입으로 깨물면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쉬었고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처럼 낮았다. 박금심이 나타났다. 나이 53살 얼굴은 윤정숙과 비슷하게 거칠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금심은 손에 헝겊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낡은 해녀복이었다. 그녀는 윤정숙 옆에 앉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숙이, 오늘따라 기분이 어떠신가? 어제 밤잠을 제대로 주무셨어. 이 계절엔 물살이 워낙 심해서 말이지. 우리 젊은 해녀들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윤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으면서 대답했다. 금심이 언니, 뭐 어려운 것 있나? 우리 같은 여자들이 바다를 무서워할 순 없지 않나. 바다가 우리 밥줄이고 우리 생명인데 말이야. 이 정도 파도쯤이야 제 밥 한 끼 버는 정도지. 어차피 우리가 이 바다 안에서 살고 이 바다로 죽을 거라면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아. 박금심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한 체념의 웃음, 혹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여자의 울음이었다. 박금심이 손을 내밀어 윤정숙의 어깨를 톡톡 쳤다. 정숙이 맞아. 우리가 뭐 하는 짓인가. 우린 이 바다에서 태어났고 이 바다로 먹고 살고 있잖아. 바다가 준 것도 있지만 바다가 빼앗아간 것도 많지. 내 첫째 오빠도 바다에 빠졌고 금심이 아버지도 바다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도 우린 또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그게 우리 여자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야. 윤정숙은 이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바다 위로 향해 있었다. 새벽빛이 서서히 하늘을 밝혀가고 있었고 그 빛에 파도들이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윤정숙의 얼굴에 그 빛이 닿으면서 그녀의 표정이 좀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슬픈 표정이었다. 그런데 말이지, 금심이 언니, 이 바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워졌을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바다는 포근했는데, 마치 엄마 품처럼 따뜻했는데, 이제는 매번 바다로 나갈 때마다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말이야. 박금심은 그 말을 듣고 침묵했다. 오래된 침묵이었다. 마치 이 침묵이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여자 사이에서 오가는 보편적인 대화 같은 그런 침묵이었다. 잠시 후 박금심이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저기 봐. 저 새들 봤어. 저 까마귀들 말이야. 저 녀석들도 매일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잖아. 우린 저 새들보다 똑똑한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야.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윤정숙은 박금심의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동의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던 무게를 다시 한번 짊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때 세 번째 여자가 나타났다. 이하나, 나이 26,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두 언니들만큼 깊었다. 이하나의 손목에는 작고 깨끗한 은색 손목시계가 차려 있었다. 시계는 새 것이었고 그것이 이 낡은 어촌 해변에서는 어색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하나가 다가오면서 두 언니에게 인사를 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물건 많이 건져올까요? 시계를 자꾸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손목에 찬 시계를 자꾸 확인하려는 그런 습관이었다. 윤정숙이 이하나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하나야, 그 시계가 언제 손목에 들어왔어? 어디서 구한 거야? 이 시골장에서 저런 좋은 시계를 어디서 났어? 이하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 딸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첫 학기 등록금이 깨진 후에 남은 돈으로 엄마한테 선물해줬다고 하네요. 제 생일이라고 해서요. 문제는 이 시계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만 깬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어요. 엄마가 낀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박금심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참 좋아졌네. 우리 딸 같으면 그 돈으로 화장품을 샀을 텐데. 하나야, 넌 정말 복받은 딸을 둔 엄마구나. 그런 딸은 세상에 흔하지 않아. 이하나는 수줍게 웃으면서 시계 뒷면을 들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하나가 올림. 이하나가 천천히 말했다. 제 딸이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매번 바다로 나갈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면서 우리 딸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힘이 난다고요. 윤정숙과 박금심은 그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하나의 딸이 자신의 엄마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다. 두 언니는 그 시각하고 있는 사랑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새벽빛이 이제 더욱 밝아졌다. 하늘은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고 바다도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새 해녀는 이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해녀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물개를 챙겼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여사병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윤정숙이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 오늘도 또 바다로 나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도 이것뿐이니까. 박금심이 그 말에 화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운이 좋으면 오늘은 전복도 좀 많이 건져올 수 있을 거야. 요즘 전복값이 좋다던데. 새해녀는 파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바다는 새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의 손목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다. 시계의 초침이 꾸준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직은 그 아침 새해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오가 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해녀들은 보통 오전 8시면 돌아오는데 그날은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었다. 마을 입구의 작은 횟집에서 일하던 박미영이라는 여인이 제일 먼저 알렸다. 그녀는 최노인이라는 어부의 아내인 박금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금심과는 오래전부터 생선을 팔고받으며 거래를 해왔고 그날도 아침에 좋은 전복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박미영이 해변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파도만 자꾸만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맨발 신발 하나가 모래 위에 떨어져 있었다. 박미영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마을에 소식이 퍼졌다. 마치 불이 옮겨 붙듯이 금심의 남편 최노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고기를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해변으로 달려갔다. 최노인은 나이 56,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어업을 해온 어부였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 표정은 더욱 어두워 보였다. 최노인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부들, 그리고 다른 해녀들도 와 있었다. 모두가 바다를 향해 서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최노인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떨림이 있었다. 누가 봤어? 금심이가 어디에 있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최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새 해녀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오후 마을의 어부들과 해경이 함께 수색을 시작했다. 배들이 나가갔고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다 속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파도는 자신이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를 숨기고만 있었다. 최노인은 해변에 서서 도망치듯 떠나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굳어져 있었고 입술은 팔딱거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마을의 이장이었다. 최어부, 마음을 놓으시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다는 깊고 폭풍이 어떤 것을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최노인은 고개를 돌려 이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누군가를 찾고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눈빛이었다. 내 금심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 왜 마음을 놓아? 저 바다에서 우리 금심이가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있겠어. 저 참 바다에서 말이야.
이장은 최노인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장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 해녀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밤이 내려앉았다. 해변에는 등불들이 켜졌다. 수십 개의 손전등과 횃불들이 흔들리면서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최노인은 여전히 해변에 서 있었다. 그는 밤새 바다를 호출하고 있었다. 금심아, 들려? 금심아, 나 최노인이야. 돌아와. 이 목소리가 들려오면 돌아와.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손녀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 돌아와, 금심아. 최노인의 목소리는 파도 위로 사라져갔다. 바다는 그 호출을 받아주지 않았다. 바다는 침묵했다. 여전히 침묵했다. 며칠이 지났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발견된 것은 하나뿐이었다. 윤정숙의 잠수복 조각과 이하나의 맨발 신발, 그리고 깨진 산소통 하나였다. 이것들이 새 해녀가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마을은 점점 더 침묵으로 빠져들어갔다. 사람들은 그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마치 그 일을 말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침묵은 더욱 커져만 갔다. 침묵 속에는 의심이 자라났다. 일주일 후 마을에서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마침내 그 소문은 바뀌어갔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이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어획량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의 어부들은 몇 달 전부터 불법으로 정해진 어획량을 넘어서 생선을 팔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생선을 특정 상인들에게만 팔기로 약속했는데 새해녀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해녀 중 한 명, 박금심의 남편 최노인이 그 불법 거래에 가장 깊이 관여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커져만 갔다. 새해녀가 어획량에 대해 다른 상인들에게 알리려고 했고 최노인이 그것을 막기 위해 바다로 나간 새해녀를 해쳤다는 소문까지 생겨났다. 물론 그것은 증거 없는 말이었고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최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노인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해변으로 나가 바다를 호출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마치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몸은 점점 굽어져 갔다. 세 달이 지났다.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경찰은 새해녀의 죽음을 사고로 판정했다. 폭풍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라고.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최노인은 더 이상 어업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해변에만 나갔다. 손에는 항상 등불을 들고 있었다. 낮이고 밤이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새해녀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듯이.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침묵했다. 새해녀를 삼킨 바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진실은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시간의 퇴적물만 자꾸 쌓여가고 있었다. 20년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다. 새해녀의 이름도 잊혀갔다. 최노인도 세월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바다 밑 그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1991년에 그 비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진도 어촌마을도 점점 변해갔다. 낡은 집들은 헐려나갔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젊은이들은 떠났고 남겨진 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점점 새어져 갔다. 2011년 여름, 햇빛이 유난히 따가웠던 그 시절, 한국해양조사단의 연구선이 진도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이곳은 해저 지형 변화를 조사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조사 구간이었다. 연구선의 이름은 타메오였고 그 위에는 약 30명의 해양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다. 정민은 그 연구진 중 한 명이었다. 나이 32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해양생물학자였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지난 5년간 한국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 조사에 몸을 담아왔다. 정민의 얼굴은 밝았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사람답게 그의 피부는 아직 하얀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바다를 향한 진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잠수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해저 동굴 지형을 조사하는 날이었다.
진도 인근에는 오래된 해저 동굴들이 있었고 그 동굴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중요한 목표였다. 정민은 수심 40m 정도의 깊이에서 작업할 예정이었다. 배 위의 안전 담당자가 정민에게 물었다. 정민, 뭐든 준비됐어. 오늘 조사 구간이 좀 깊으니까 시간을 초과하지 말고 위험한 신호가 오면 즉시 올라와. 정민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이걸 몇백 번은 했잖아요. 1시간 안에 돌아올 테니까요. 정민은 산소 탱크를 메고 수심계를 확인하고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오늘의 카메라는 특별했다. 해저 동굴의 세밀한 구조를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수중 카메라였다. 정민은 그 카메라를 들으면서 중얼거렸다. 오늘 좋은 사진 많이 건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민은 배에서 내려갔다. 물은 차가웠지만 상큼했다. 정민은 산소호흡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수심을 내려갔다. 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세상이 파란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더 내려가자 푸른색은 어두운 초록색이 되었고 마침내 검은색에 가까워졌다. 정민은 손전등을 켰다. 손전등의 빛이 바다 밑 암석들을 비춰냈다. 거친 암석들이 마치 거대한 손가락처럼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다. 정민은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이동했다. 조사해야 할 동굴의 입구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더 깊이 내려가자 정민은 수심계를 확인했다. 35m, 거의 다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그때 정민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동굴의 입구였다. 그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해양 생물의 입처럼 어두운 구멍이 바위에 나 있는 것이었다. 정민은 주의 깊게 동굴 입구에 접근했다. 손전등의 빛을 들고 안을 들여다봤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광활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구조가 복잡해 보였다. 정민은 카메라를 들고 동굴 안으로 한 발씩 내디뎠다. 산소 호흡음만 들릴 뿐 주변은 고요했다. 그때였다. 정민의 손전등이 무언가를 비춰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전등의 빛이 더 가까워지자 정민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손목시계였다. 녹이 쓴 작은 손목시계였다. 정민은 순간 무언가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기억이 물속에서 떠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이 느리지만 꾸준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계를 뒤집어 들었을 때 정민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하나가 올림. 정민의 호흡이 빨라졌다. 산소 탱크에서 거품이 더 빠르게 올라갔다. 정민은 손에 들린 그 시계를 자꾸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그 글씨가 정말일까 싶어서였다. 하나, 이하나. 그 이름은 정민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정민은 더 이상 동굴을 조사할 수 없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손목 시계를 가슴팍에 안고 있었다. 마치 그 시계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정민은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서둘렀지만 안전 수칙에 따라 침착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수면 위에 있었다. 배 위에 올라온 정민을 안전 담당자가 맞이했다. 정민, 조사는 다 했어. 뭔가 이상한데? 얼굴이 창백해 보인단 말이야. 정민은 손에 들린 녹슨 손목 시계를 보였다. 이걸 봐요. 이 시계가 동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에 새겨진 글씨가 제 어머니의 이름이라고요. 안전 담당자는 놀라며 그 시계를 받아들었다. 뒷면의 글씨를 읽어보니 정말로 이하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정민을 바라봤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너 어디가 원래 고향이라고 했더라. 정민이 천천히 대답했다. 진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가족이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도 진도 얘기를 별로 안 하셨고요. 정민은 그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목 시계는 이제 정민의 손 위에서 계속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계가 20년을 바다 밑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정민의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까? 정민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들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는 바다가 있었다. 파도와 이별의 냄새가 묻어있는 바다가.
연구선이 진도항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배 위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손에 들린 그 녹슨 손목시계가 마치 자석처럼 정민을 붙잡고 있었다. 정민은 그 시계를 자꾸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초침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마치 그 소리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말이다. 안전 담당자가 정민에게 다가왔다. 정민, 이제 내려가. 연구소에 이 시계를 가져가서 분석해봐. 어떤 브랜드인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진도에 아는 사람 있어. 물어봐도 될까?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하죠. 근데 제 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민은 배에서 내렸다. 짐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정민은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서울이었다.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말이다. 차 안에서 정민은 그 시계를 계속 바라봤다. 손목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정민은 그 시계가 언제부터 바다 밑에 있었을까 생각해봤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아니면 누군가가 바다 밑에서 정민의 어머니를 찾기를 기다리며 그 시계를 바다 밑에 놔뒀던 것은 아닐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다. 정민은 어머니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정민의 어머니 이하나는 70살이 훨씬 넘은 나이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을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정민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은 정민과 정민의 누나뿐이었다. 정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저 왔어요. 이하나가 거실에서 나타났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흐릿했다. 마치 저 멀리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다. 이하나가 정민을 바라봤다. 미나, 갑자기 왔네. 무슨 일이야? 일은 잘 되고 있어.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진도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걸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민은 주머니에서 그 녹슨 손목시계를 꺼냈다. 이하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피를 빼내버린 것처럼. 이하나의 손이 떨렸다. 정민이 어머니의 손에 그 시계를 건넸다. 엄마, 이 시계 알아요. 이하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계의 뒷면을 더듬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마치 그 글씨를 다시 외우려는 것처럼.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하나가 올림. 이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민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민은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하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그 녹슨 손목시계를 가슴팍에 안았다. 미나, 넌 이걸 어디서 찾았어? 정말 이 시계야. 내가 20년을 기다렸어. 정민이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누가 엄마한테 이 시계를 줬어요? 그리고 왜 바다 밑에 있었어요? 이하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그 시계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마치 그 시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처럼. 마침내 이하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미나,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오래전에 말해야 했는데 나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 너도 커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더 깊은 비밀이 되어버렸어. 정민은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진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너한테 진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한 적이 없지. 정민이 물었다. 그게 뭔데요? 이하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야경이 아닌 훨씬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20년 전에 그 바다를 보고 있었다. 엄마가 그 바다에서 죽었어야 했어. 하지만 혼자 살아났어.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는 바다를 못 봤어. 바다 냄새만 나도 두려워. 그 시계는 그 죽음의 기억이 담긴 시계야.
정민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의 어머니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동시에 정민은 무언가 큰 진실이 자신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진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민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간 짊어지고 다닌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미나, 엄마가 너한테 말해줄게. 하지만 이건 엄마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야. 그 바다 밑에서 일어난 일이야. 정민은 어머니의 말을 듣기 위해 준비를 했다. 마치 무거운 물속으로 잠수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그리고 이하나는 천천히 그 20년간 누르고만 있던 그 비밀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1991년 9월의 한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하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매우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떨렸다. 정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처음으로 정민은 어머니의 나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어. 우리는 매일 그렇듯이 새벽에 바다로 나갔어. 나는 26이었고 정숙 언니는 48, 금심 언니는 53살이었어. 우리 셋은 그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해녀들이었지. 바다를 더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이하나는 그 시계를 다시 손에 들었다. 하나, 이 시계 기억해. 내 딸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학기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엄마를 위해 사줬던 거야. 생일 선물이라고 말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이 시계를 차고 바다로 나갈 때마다 나는 우리 딸을 생각했어. 그리고 이 바다가 내 딸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정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정민의 할머니는 정민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 정민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우리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마을의 어부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왔어. 그들은 우리한테 어획량에 대해서 물어봤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건져 올린 전복이 어디로 팔려갔는지 물어본 거야. 정민이 물었다. 그게 뭐가 문제였어요. 이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복잡한 일이었어. 그 당시 마을의 어부들은 정부에 보고된 어획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생선을 불법으로 팔고 있었어. 우리 해녀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 불법 거래에 동조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숙 언니와 금심 언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특히 금심 언니의 남편인 최노인이 그 불법 거래의 중심에 있었어. 정민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럼 어부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하나가 정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우리한테 경고했어.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침묵을 지키면 우리도 그 이익에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정숙 언니와 금심 언니는 그걸 거절했어. 특히 금심 언니는 자기 남편한테 직접 말해버렸어. 최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이야. 정민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낮에 최노인이 우리 셋을 찾아왔어. 그는 매우 화나 있었어. 우리가 그 불법 거래를 외부에 알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비록 그건 거짓이었지만 말이야. 최노인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경고했어. 이 일을 입 밖으로 내면 우리가 책임질 거라고. 정민이 물었다. 그럼 엄마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하나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그냥 침묵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우린 그저 해녀일 뿐이야.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평범한 여자들이었어. 최노인 같은 어부의 위협을 받으면 우린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뎌야 했어. 이하나는 다시 시계를 바라봤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어. 정숙 언니가 날씨가 안 좋다고 말했어. 폭풍이 몰려온다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나갔어. 그 날씨를 무릅쓰고 말이야. 아마도 우린 바다에서 뭔가를 잊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두려움을 잊고 싶었던 거야. 정민은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기다렸다. 바다는 정말 험했어. 파도가 높고 물살이 세고 바다 밑 동굴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어. 우리는 그 깊은 동굴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어. 그곳에서는 전복이 많았거든. 이하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무거운 한숨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나타났어. 처음에는 누군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곧 우리는 알게 됐어. 최노인이었어. 그는 우리를 따라왔던 거야. 정민의 얼굴이 굳어갔다. 최노인은 화를 내고 있었어. 아니, 광기에 찬 표정이었어. 그는 우리한테 소리를 질렀어. 우리가 그 불법 거래를 외부에 알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막아야 한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애원했어. 하지만 최노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정민이 물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하나는 정민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의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정숙 언니가 최노인을 피하려다가 발을 헛디뎠어. 바다가 깊고 물살이 세서 언니는 순간에 물속으로 휩쓸려갔어. 금심 언니가 언니를 구하려고 내려갔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최노인이 금심 언니도 잡아서 물속으로 밀어넣었어. 정민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봤어.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어. 공포로 인해서 말이야. 정숙 언니와 금심 언니가 물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손을 잡을 수 없었어. 최노인은 나한테도 다가왔어. 하지만 그 순간 파도가 우리를 분리했어. 나는 어떻게든 바다 밖으로 빠져나왔어. 혼자만. 이하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 이후로 정숙 언니와 금심 언니는 돌아올 수 없었어. 그들은 그 깊은 바다 동굴 안에서 영원히 남겨졌어. 정민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20년간의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침묵을 지켰어요. 이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했으면 뭐 했을까? 누가 나를 믿었을까? 최노인은 유명한 어부였어. 그리고 나는 그저 해녀일 뿐이었어. 내가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으면 사람들은 나를 탓했을 거야. 게다가 내 딸이 있었어.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것만 생각했어. 정민은 그 녹슨 손목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럼 이 시계가 바다 밑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하나가 정민의 손에 있는 그 시계를 바라봤다. 그건 정숙 언니가 나한테 줬던 거야. 마지막 순간에 그 동굴 속에서 정숙 언니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신의 딸이 나한테 준 시계를 내 손에 쥐어줬어. 그리고 말했어. 이걸 기억해달라고. 우리 셋의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 바다를 용서해달라고. 정민은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도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럼 최노인은 어떻게 됐어요? 법에 처해진 거 아니에요. 이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아무도 우릴 믿지 않았어. 사고로 판정됐어. 해녀들이 폭풍 속에서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최노인은 오히려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 나타났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어. 그리고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어. 정민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나, 이미 20년이 지났어. 최노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갔어. 그리고 증거라는 게 뭐 있을까? 너만 해도 이 시계가 어디서 나온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야. 정민이 물었다. 그럼 엄마는 평생 이대로 살 거예요. 죄책감을 안고. 이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미 20년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침묵이었다. 정민은 그 녹슨 손목 시계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의 마음속에 뭔가가 깨어났다. 정민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은 해양조사단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정민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그 동굴을 다시 조사해도 될까요? 이번엔 사진과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이하나는 정민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미나, 넌 정말 하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라 당신 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정민이 대답했다. 엄마, 저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와 금심 할머니의 손자이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해야 해요. 정민은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료들을 만났다. 정민은 그 녹슨 손목 시계를 보여주고 이 시계를 발견한 해저 동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의아했지만 정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도움을 주기로 했다. 며칠 후 정민은 다시 진도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고급 수중 카메라와 탐지 장비를 들고 말이다. 정민이 그 깊은 동굴로 내려갔을 때 그의 카메라는 해저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동굴 안의 깊은 곳에서 정민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암석 형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전등을 더 가까이 가져가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였다. 아니, 세계의 형체였다. 3명의 해녀는 여전히 그 동굴 안에 있었다. 2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3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듯이. 정민의 카메라는 그 장면을 모두 기록했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아니, 정민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민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민은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민은 이 세 해녀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정민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정민은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갔다. 그의 카메라는 여전히 그 영상을 품고 있었다. 배 위에서 정민은 카메라를 꺼냈다. 동료 중 한 명인 조사관 이준호가 정민에게 물었다. 정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정민이 대답했다. 선배, 저 동굴 안에서 무언가를 찾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요. 이준호가 카메라의 영상을 함께 살펴봤다. 영상 속에는 세 구의 인간의 형체가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아니, 그것은 죽음 자체가 만든 예술이었다.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갔다. 정민, 이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 이건 단순한 해저 지형 조사가 아니네요. 정민은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카메라의 영상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민의 신고에 놀랐다. 20년 전에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경찰은 정민이 제공한 좌표와 영상을 바탕으로 그 동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전문 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 해녀의 유해를 수습했다. 20년 만에 새 해녀는 마침내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 소식이 진도 마을에 퍼졌을 때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경찰의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사는 더 깊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하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20년간 짊어져 온 침묵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녹슨 손목 시계는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민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평온함이 나타나고 있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들과 할머니 친구분들의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제 엄마는 편해도 돼요. 이하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눈을 뜨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해양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정민이 제공한 영상과 증거물들은 20년 전에 그 비극을 다시 한번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은 그 동굴 주변의 해저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해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것은 끊어진 해녀 장비들이었다. 산소통의 조각들, 그리고 고의로 손상된 것 같은 잠수복의 일부들이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고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폭력의 증거였다. 경찰은 최노인의 과거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최노인은 단순히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불법 어획물 판매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 조직은 정부에 보고되는 어획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생선을 몰래 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6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수사팀이 당시의 증인들을 다시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최노인도 이미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마을의 한 어부가 경찰에게 고백했다. 최노인이 그 새 해녀를 따라갔던 거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최노인은 정말 무서운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 거래에서 우리도 이익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증인도 증언했다. 최노인이 그 전복들을 어디로 팔았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상인들에게만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서울로 파는 걸 우리도 봤어요. 만약 그 새 해녀가 그 사실을 밖으로 알렸다면 최노인의 장사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당시의 기록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다. 최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장부가 발견된 것이었다. 그 장부에는 불법으로 판매된 생선의 종류, 판매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들의 기록이 세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었다. 1991년 9월 15일, 새 해녀가 거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정보 습득. 이것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조치를 취함. 문제 해결됨. 그 문제 해결됨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수사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경찰은 최노인이 남긴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그의 죄책감과 광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최노인은 그 새 해녀를 죽인 후 수십 년간 악몽 속에서 살았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죄책감에 짓눌려 혼자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이었다. 진도의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판정되었던 그 비극이 실은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20년간 최노인과 함께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온 자신들의 침묵을 자책했다. 최노인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야 했다. 그들은 경찰에 협력했고 최노인이 숨겨둔 불법 수익금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해양 경찰의 공식 발표는 다음과 같았다. 1991년 9월 15일, 진도 해역에서 실종된 3명의 해녀에 대한 재수사 결과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시 최노인이라는 어부가 불법 어획거래 적발을 우려하여 새 해녀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노인은 2005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 발표가 나간 후 언론들이 몰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마을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해양산업 비리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해양수산부는 당시의 불법 어획 조직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규모의 불법 거래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정민은 모든 이 과정을 지켜봤다. 정민의 한 가지 결정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켰다. 정민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20년간 침묵 속에서 죄책감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어머니 말이다. 정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 끝났어요. 경찰 발표가 나갔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무서웠던 것뿐이에요. 이하나는 전화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게 된 사람의 울음이었다. 오래된 짐이 내려지고 봉인되었던 마음이 비로소 호흡을 시작한 사람의 울음이었다. 엄마, 할머니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하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계속 울고만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도 어촌마을은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다. 20년간 짊어져 온 침묵과 죄책감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 새 해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윤정수, 박금심, 이하나. 새 해녀의 이름은 더 이상 금지된 이름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진도 마을의 역사가 되었다. 정민은 진도로 내려갔다. 어머니 이하나와 함께였다. 이하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이하나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정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함께 해변으로 나갔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내보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파도 속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도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새 해녀를 추모하기 위한 추념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진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식장 앞에는 3개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각각의 유골함 앞에는 사진이 있었다. 젊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다. 윤정숙의 사진, 박금심의 사진, 그리고 이하나의 사진도 있었다. 아니, 이하나의 사진은 생존자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옆에는 그 3명이 함께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다. 1991년 진도 어촌해녀회라는 글씨가 그 사진 아래 적혀 있었다. 정민은 그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정민의 할머니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민의 어머니도 있었다. 정민은 그 사진 속의 젊은 얼굴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이 가득했다. 그들은 바다를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를 원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그 녹슨 손목시계를 꺼냈다. 그 시계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것을 손에 들고 싶었다. 정민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이하나는 그 새 해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정민은 어머니의 손목에 그 녹슨 손목시계를 찬다고 말했다. 엄마, 이제 이 시계를 도로 드릴게요. 이하나가 정민을 바라봤다. 미나, 이건 내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정민이 어머니의 손목에 시계를 찼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가 지켜야 해요. 엄마가 할머니들과 엄마의 친구분의 약속을 지키셨으니까요. 이하나는 손목에 찬 그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그 시계가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던 시간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추념식이 시작되었다.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정민이 발언대에 섰다. 저는 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하나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아니, 사실 이하나는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끝낸 것은 바로 마을 주민 여러분들의 용기였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침묵을 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새 해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정숙 할머니, 박금심 할머니, 그리고 이하나 어머니의 용기를 기리고 싶습니다. 정민이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침묵을 깨달은 사람들의 박수였다. 그것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박수였다. 이후 진도 마을은 새 해녀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다 앞의 작은 언덕에 새 해녀의 동상이 세워졌다. 그 동상들은 마치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진도의 바다는 그들을 삼키지 않았다. 단지 기억하게 했다. 매년 9월 15일 진도에서는 새 해녀 추모의 날을 지내게 되었다. 마을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그 새 여인의 용기를 기리고 바다의 역사를 되새긴다. 이하나는 그 이후로 매년 그 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 손목시계를 차고 간다. 초침이 흘러가는 그 손목시계를 말이다. 매번 그녀는 그 동상 앞에 서서 윤정숙과 박금심에게 말한다. 언니들, 다시 한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우린 모두가 알게 됐어요. 언니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거고 언니들의 용기를 기억할 거예요. 정민은 매번 어머니의 곁에 선다. 그리고 정민도 함께 기도한다. 할머니들을 기리며 어머니가 짊어져온 무게를 함께 나누며 해가 질 무렵 진도의 바다는 붉은색으로 물든다.
그 물감 속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새 해녀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정민은 해변에 앉아 그 붉은 바다를 바라본다. 손목 시계를 차고 있는 어머니는 정민 옆에 앉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함께 바다의 소리를 듣는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는 그 반복의 소리를 말이다. 그 소리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 소리 속에는 진실이 있다. 그 소리 속에는 용서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소리 속에는 기억이 있다. 해는 점점 내려간다. 하늘은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바다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초침은 계속 흘러간다. 그 손목시계 속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다 위에서, 바람 속에서, 파도의 울음 속에서 그 바다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 사람은 떠나도 약속은 남는 법이야.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는 걸 우린 이제 알게 됐다고. 검은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내보낸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것처럼, 새 해녀의 손이 영원히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진도의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한 번의 물결로, 한 번의 파도로.